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주변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 골목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곳을 보니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큰 공포를 느끼며 미친 듯이 큰 길 쪽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이상하게 잘 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저는 기어가다시피 큰 길 쪽으로 움직였죠.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서였어요. 동서 손에는 벽돌이 들려 있었죠. 형님,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뭘? 네가 잘못한 거잖아. 동서는 그런 저를 향해 벽돌을 들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다 형님 때문이야. 다 형님 때문이라고!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벽돌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어요. 제 옆에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잠꼬대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깨웠어. 저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꿈 꿨어? 저는 한숨을 쉬며 욕실로 향했어요. 땀으로 젖은 몸을 씻었죠. 그때까지도 제 심장은 진정이 안 되고 두근거렸습니다. 꿈에서 동서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동서는 현재 실종 상태였죠. 정신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곳을 나와 실종된 거였습니다. 저는 동서가 언젠가 저를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욕실을 나오니 남편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꿈 꿨어? 동서 꿈이었어. 여보, 당분간 회사 휴직하고 처가에 가 있어. 적어도 그 여자가 잡힐 때까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아니야, 오늘 당장 가. 이건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저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저를 걱정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어머님이 길에서 봉변을 당하셨죠. 어두운 주택가 거리를 걷다가 괴한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하신 겁니다. 어머님은 이 일로 크게 다쳐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셨어요. 경찰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동서를 물망에 두고 신병 파악 중이라고 했죠. 여보, 밝은 낮에 사람 많은 곳으로만 다니면 돼. 그리고 당분간 어머님 병원에도 가야 하잖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처음 만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대체 어쩌다가 동서가 저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막장으로 치달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IT 기업 서버실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회사 특성상 아침 6시에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면 퇴근을 했죠. 매일 사무용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오후만 되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회사 근처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죠. 내 인생의 원수 같은 여자를 만난 곳이 바로 그 필라테스였습니다. 한공주라는 이름의 그 여자 말이에요. 필라테스 등록 첫날부터 한공주는 눈에 확 들어왔죠. 저도 여자치고는 작지 않은 170cm의 키를 가졌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른 여자들보다 키가 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공주는 저보다도 훨씬 컸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공주는 키가 180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몸집도 웬만한 성인 남성들보다 더 좋았어요. 어깨도 넓고 골격도 커서 정말 압도적이었죠. 처음에는 머리가 긴 남성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어도 그 체격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러니 필라테스 등록 첫날부터 한공주가 제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3달 넘게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겼습니다. 저는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회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한공주도 저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회원 중 한 명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다 보니 서로 얼굴도 있고 인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공주와도 꽤 가까워졌어요. 한공주는 성격이 화통했죠. 매우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동 중간에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원들도 한공주를 좋아했죠. 저도 그때는 한공주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 후에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서로 사는 이야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한공주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미혼이었죠. 한공주는 가끔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시댁 이야기도 종종 꺼냈죠. 그렇게 우리는 필라테스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운동 친구 정도의 관계였어요. 이 여자가 훗날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키 크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미래를 알았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안 일이었죠. 그때의 저는 한공주가 나쁜 사람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밝고 활기찬 사람으로만 보였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했죠. 어느 날 필라테스에서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공주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저와 다른 회원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죠. 우리는 급히 밖으로 나가봤어요. 복도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한공주가 어떤 남자의 발을 뒤로 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자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움직이지 마! 아이씨, 나요.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봤어. 네가 우리 촬영하는 거. 남자는 반항을 하며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공주는 오히려 더 강하게 제압했어요. 남자는 비명을 질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80cm가 넘는 한공주가 성인 남성을 단번에 제압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다른 회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핸드폰으로 우리 운동하는 거 몰래 찍었어요. 어서 경찰 부르세요. 아니에요. 저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사 보고 있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똑똑히 봤어. 핸드폰 카메라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한공주는 남자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한공주는 즉시 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112에 신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필라테스 센터에서 몰카범을 잡았어요. 바로 그때 필라테스 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공주씨, 일단 이분 놓아주세요.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공주에게 말했어요. 원장님, 이 사람이 우리 몰카 찍었어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봐요. 저기 아저씨, 핸드폰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보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남자의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만 떠 있었죠. 사진이나 동영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갤러리를 확인해봐도 의심스러운 사진은 없었어요. 공주씨, 이거 보세요. 정말 기사만 보고 계셨네요. 아니에요. 분명히 카메라가.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원이 오해를 한 것 같네요. 아이씨, 이게 뭡니까? 사람을 몰카범 취급하고, 팔 아파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남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뒤돌아서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죠. 한공주는 그런 남자를 보면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분명히 의심스러웠다고요. 제가 착각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공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몰카범으로 몰았어요. 게다가 남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한공주를 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공주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운동하던 미주 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운동 끝나고 다 같이 저녁 먹을까요? 오랜만에 회식 한번 해요. 저는 집에 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죠. 좋아요, 언니. 저 갈게요. 필라테스 회원 5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이동했어요. 한공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고깃집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분위기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다들 한두 잔씩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역시 운동 후에 먹는 소주가 최고예요. 회원들은 모두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그런데 한공주가 술이 취하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시어머니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질해. 집안일도 나보고 다 하래. 지 아들 건드리지 말고. 먹 같아서. 한공주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말의 강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진짜 그 먹 같은 여자 날 완전 지 종 취급한다니까? 이번 설에도 나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자기는 친척들이랑 수다만 떨더라니까? 욕설까지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주씨,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욕은 좀. 아니 언니는 우리 시어머니 안 봐서 그래. 진짜 먹 같아서 못 살겠어. 빨리 되줬으면 좋겠다니까 진짜. 한공주는 서슴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너무했죠. 공주야, 그런 말은 좀. 우리 다른 얘기하자. 미주 언니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공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로. 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매일 전화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진짜 X 같은 년. 한공주는 계속해서 시어머니 욕을 했죠. 공주씨, 술 좀 천천히 마셔요. 취한 것 같은데. 나 안 취했어. 나 원래 술 잘 마셔.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시어머니는 X 같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한공주의 과격한 발언에 깊은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술자리라고 해도 저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다른 회원들도 모두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이 자리를 끝내고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날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고요. 한공주는 정말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공주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3년을 연애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했죠. 장소는 시내의 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긴장되어 잠을 설쳤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에 들어섰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이리 앉으세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잠시 후 예비 시동생 부부가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곧 문이 열리며 시동생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한공주였어요. 필라테스에서 만났던 그 한공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공주가 제 동서가 될 사람이라뇨. 어머 언니! 언니가 여기 왜 있어요? 설마! 공주씨. 어머니, 이분이 아주버님하고 결혼하실 분이에요? 세상에, 이 언니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에서 같이 운동하던 사이예요. 한공주는 매우 반가워하며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 그래? 세상 참 좁네. 둘이 아는 사이였어요? 네, 같은 필라테스에서 운동했어요. 정말? 미선아, 너 재수씨 알던 사이였어? 아야, 신기하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언니, 진짜 반가워요. 우리 이제 한가족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한공주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죠. 마음속으로는 이 여자와 한 식구가 된다는 사실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무 내색 없이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한공주는 상견례 내내 저에게 친근하게 굴었어요. 언니,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주말마다 같이 놀아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는 저에게 엄청 친한 척하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마다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번 주말에 우리 만나요. 쇼핑하고 밥 먹어요. 문자도 수시로 날아왔죠. 하지만 저는 동서와 성향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동서는 술 마시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여자였죠. 어느 날 동서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이번 주 금요일에 클럽 갈래요? 요즘 강남에 새로 생긴 클럽이 완전 핫하대요. 클럽? 동서, 우리 결혼한 사람들인데. 에이, 그게 뭐 어때서요? 남편들 몰래 재미 좀 보는 거지. 형님도 좀 놀아봐요. 저는 그런 제안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유부녀가 남편 몰래 클럽을 가자뇨. 미안한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형님, 너무 딱딱하게 살지 말아요.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 한 번만 가봐요. 정말 미안한데 나는 안 갈래. 아, 형님, 한 번만요. 제발. 동서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동서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클럽 말고 호프집은 어때요? 호프집에서 맥주나 한잔 해요. 동서, 나 요즘 좀 바빠서. 형님 왜 이래요?
우리 동서지간인데 좀 친하게 지내요. 저는 동서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안 식구라 쉽지 않았어요. 노골적으로 피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돌려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거절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오늘 시간 돼요? 우리 영화 보러 가요. 미안해,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럼 내일은요? 내일 저녁에 만나요. 내일도 좀 힘들 것 같아. 에이, 형님, 왜 맨날 바빠요? 시간 좀 내봐요. 저는 동서의 끈질긴 연락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동서 이름이 뜰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전화를 받기가 싫었죠. 하지만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5통씩이나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10통이 넘게 날아왔죠. 형님, 전화 왜 안 받아요? 형님, 나 심심한데 나와요. 형님, 무시하지 말고 답장 좀 해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동서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 행사 때마다 마주쳐야 했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동서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형님, 요즘 왜 이렇게 나 피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바빠서 그래. 형님, 우리 동서지간인데 좀 자주 만나요. 내가 형님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동서의 그런 태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서와 친하게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같은 집안 식구라는 이유로 계속 얽혀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죠.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댁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는 동서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잘 챙기는 며느리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동서는 잔치상 같은 화려한 밥상을 정성껏 차려냈어요. 온갖 나물에 전까지 붙여서 상에 가득 올렸죠. 떡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래, 수고했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시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잘 먹으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저렇게까지 잘하는데 시어머니는 냉랭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서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게 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쭉 병원 모실게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냥 집에 가 있어. 네 남편이나 잘 챙겨. 시어머니는 동서의 호의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며칠간 시댁에 머물며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죽도 끓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죠.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시댁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도 추석 음식 준비를 도왔죠.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냥 네 할 일만 해. 형님, 이거 제가 다 할 테니까 형님은 다른 거 하세요. 동서는 설거지도 도맡아 했어요. 청소도 제일 먼저 나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며 무표정한 얼굴이셨습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는 새벽부터 찾아와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어. 저는 동서의 이런 모습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분명 필라테스 술자리에서
동서는 시어머니 욕을 했었죠.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의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진짜 모습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본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지금 시댁에서 보이는 모습이 진짜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임금님 없을 때는 임금 욕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동서도 그냥 그런 경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그 수위가 선을 넘는 스타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욕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해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동서의 이중적인 모습을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죠. 그리고 얼마 후 필라테스 회원인 미주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아, 나 좋은 일 생겼어.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술 한잔 하자. 저는 동서와 마주치기 싫어서 빠지려고 했어요. 언니, 나 요즘 좀 바빠서. 에이, 무슨 소리야. 오랜만인데 꼭 와. 하지만 다른 회원들도 계속 연락을 해왔죠. 오랜만에 보자며 계속 졸랐습니다. 저는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필라테스 운동을 마친 후 회원들과 함께 근처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술자리에는 예상대로 동서도 참석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술이 몇 잔 돌아가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시어머니 진짜 재산 많은 거 알아요? 부동산만 해도 엄청나요. 그래? 부럽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잘해주는 척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산 받으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가 남에게 대놓고 저런 말을 하다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공주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뭐 어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여기 언니들 다 며느리들인데 그냥 솔직해져 봐요. 솔직히 시어머니 좋아서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재산 때문이지. 가난했으면 진작에 버렸어. 동서는 술에 취해서인지 거리낌 없이 말했어요. 나 시어머니한테 진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어머니 유산 받아서 나 부자 되면 내가 한턱 쏠게요. 근데 남편 형제 있으면 똑같이 나눠받는 거 아니야? 미선 씨 있잖아. 둘이 동서지간 아니야? 내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어머니 죽으면 유산은 7대3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님이 뭐 한 게 있어요? 내가 고생했지. 맞죠, 형님?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서가 계산적으로 시어머니를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효도한 게 아니었죠.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잘해준 거였습니다. 돈 보고 내가 참고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진작에 시댁이랑 연 끊었죠. 공주야, 그래도 그런 말은 좀. 저는 참고 있던 것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 그만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머, 형님. 왜요? 형님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머님한테. 나 그런 생각으로 시댁 대한 적 없어. 동서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아?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에이, 형님.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든 없든 그분은 우리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야. 그런 분을 돈 때문에 대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 마음이라면 차라리 하지를 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공주야, 미선이 말이 맞아. 우리도 시댁이 불편하지만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내가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주 너 이러는 거 우린 불편하다. 앞으로 이럴 거면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마.
아니, 왜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농담이라니까? 우리끼리든 어디서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리고 7대3 어쩌고 하는데, 난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그런 이상한 말들 농담처럼 하지 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들, 미안해요. 저 먼저 갈게요. 미선아, 괜찮아? 네, 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술집을 나왔습니다. 동서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 동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는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도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잠시 후 시동생 부부가 도착했죠. 동서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고급 지갑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만 봐도 비싼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에요. 동서는 공손하게 지갑 상자를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선물 상자를 보고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됐다. 필요 없어. 시아버지는 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받으세요.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고른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잖아. 가져가. 동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몇 번이나 받아달라고 권했습니다. 아버님,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냥 가져가. 나는 안 받는다. 아버지, 이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난 네 엄마가 사준 지갑이 더 좋다. 됐다. 시아버지는 끝끝내 거절하셨죠. 동서는 어쩔 수 없이 지갑 상자를 다시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매우 어색했죠. 동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버님, 고기 드세요. 알았어. 이것도 맛있어요, 아버님. 그래. 시아버지는 짧게만 대답하셨어요. 식사 내내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남편과 시동생도 어색한 표정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대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애가 무슨 속셈으로 저런 비싼 선물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받기 싫더라고. 잘했어요. 나도 저 애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영 불편하단 말이야. 조애는 영 믿음이 안 가.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동서를 완전히 믿지 않으셨어요. 동서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부모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도 동서의 본심을 꿰뚫고 계셨던 걸까요? 동서가 재산 때문에 잘해주는 척한다는 걸 아셨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 헤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왜 그렇게 동서를 싫어하시는 거야?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좀 긴데.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오늘도 그렇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재수 씨가 전에 동생 몰래 바람 핀 적이 있어. 뭐? 바람을?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동생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어. 그땐 난리가 났었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동생이 그때 이혼하려고 했었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도 이혼하라고 하셨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럼 왜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게 남편은 또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이 지금 운영하는 대형 소갈비 전문점 있잖아. 그거 재수 씨네 친정에서 차려준 거야. 아, 그 가게? 재수 씨 아버지가 목 좋은 자리에 가게 차려주고 인테리어부터 시작 자금까지 다 됐어. 지금 그 가게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 저는 이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그 가게 매출로 먹고 사는 건데 이혼하면 당연히 가게는 재수 씨네 집으로 넘어가잖아. 동생이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참고 사는 거야? 동생도 짜증을 내긴 해. 부부 사이도 사실 소원하고. 근데 어쩌겠어. 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준수가 선택한 인생이니 내가 뭐라고 하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때문에 바람핀 아내와 억지로 산다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며느리를 곱게 볼 리가 없지. 동생한테는 이혼하라고 하시는데 동생이 안 한다고 버티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야. 어머님이 동서를 싫어하실 만도 하네. 재수 씨도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거야. 속마음 우리도 다 알아. 저는 동서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악스러웠죠. 바람을 피우고도 어머님께 효부인 척 하다니요. 그런데 동서는 왜 어머님께 잘하는 척 하는 거야? 글쎄, 뭐 아마 이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한테 압박 안 넣게. 정말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재수 씨를 믿지 못하는 거야. 당연하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동서의 과거 행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동서를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동서는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하게 시댁에 잘하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당신도 재수 씨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그런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멀리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내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영화가 재미있어서 기분이 좋았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번화가 술집 밀집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죠. 자세히 보니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텔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의 발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기 봐. 저 사람 동서 아니야? 남편도 그쪽을 쳐다봤어요. 뭐야? 아이, 재수 씨잖아. 저 남자는 누구야?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동서와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어요. 또 바람을 피우는 거야? 또? 미친 씨. 남편은 즉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수야, 너 지금 어디야? 형? 나 가게에 있는데. 지금 당장 땡땡동 술집 거리로 와, 빨리. 형, 무슨 일인데? 나 장사해야지. 장사고 뭐고 직원들한테 맡기고 당장 튀어오라고. 재수씨 지금 남자랑 모텔에 들어갔어. 내가 직접 봤어. 뭐라고? 빨리 와. 지금 우리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모텔 앞에서 시동생을 기다리며 입구를 주시했어요. 동서가 나오는지 지켜봤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시동생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제 안에 저기 들어갔어요? 이야, 내가 똑똑히 봤어. 남자랑 팔짱 끼고 들어갔어. 시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모텔 문이 열리며 동서가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X 같은 년이, 시동생은 달려가서 동서를 붙잡았습니다. 한공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왜 여기? 시동생은 상간남에게 달려들었어요. 주먹으로 마구 때렸죠. 남편이 달려가서 시동생을 말렸습니다. 이 새끼가 남의 마누라한테 손을 대, 어? 죄송합니다. 여보, 잠깐만. 이러지 마. 아이씨, 쪽팔리게 이러지 마. 동서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그냥 아는 사람이야. 회사 선배야. 그냥 술 한잔하려고 모텔 근처 왔다가. 정신 나갔냐? 한 번 봐줬더니 내가 등신으로 보여? 남자랑 모텔에서 나왔는데 무슨 오해야? 진짜야.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로. 하지만 현장에서 잡혔기에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여보, 정말 오해야. 나 진짜. 닥쳐! 한마디도 하지 마!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서가 또다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번에도 현장에서 완전히 잡힌 거였죠. 준수야, 괜찮아? 형, 고마워. 형 아니었으면 또 당했을 거야. 시동생은 동서를 끌고 택시에 태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보, 이제 이혼하겠지? 당연하지. 2번은 없다고 했었어.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동생은 드디어 동서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시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죠. 이혼? 좋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차려준 소갈비 가게 내놔. 그 가게 우리 아빠 돈으로 차린 거잖아.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동서는 자기 집안에서 차려준 가게를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이혼을 선언할 때 그 생각을 안 했겠나요? 가지고 꺼져. 진짜? 대신 내가 그동안 가게 키운 거, 네가 나 능멸한 거 다 따질 거야. 그리고 줄 거야. 몇 달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서로 싸웠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시동생 손을 들어줬죠. 7대3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까지 별도로 지불해야 했죠. 그렇게 둘은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땡땡 병원으로 와. 어머니 큰일 났어. 어머니가? 무슨 일인데? 누가 어머니를 공격했어. 지금 응급실이야. 뭐?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이 있었어요.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죠.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지금 수술 중이다. 형수님, 어머니가 집 근처 골목길에서 누군가한테 공격당했어요. 누가요? 몰라. 범인이 벽돌로 어머니 뒤통수를 내리쳤어.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누가 어머님을 공격한 걸까요? CCTV를 확인해봤는데 범인이 복면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인다고. 형수님,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래요. 우리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렀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없었어요. 여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울컥했어요. 대체 누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문득 동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당하고 나서 한공주가 정말 제게도 지랄을 했거든요. 수개월 욕이 섞인 문자폭탄에 시달렸으니까요. 그 문자에는 저희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화가 나서 협박건으로 고소도 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짓을 한 사람은 공주밖에 없어. 분명 그년이 한 거야. 시동생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수야,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 아니야. 분명 그년이 한 거라고. 어머니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혼 소송할 때 나한테 협박도 했었어. 가만 안 둘 거라고. 시동생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한공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공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년이 전화를 안 받아? 시동생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공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안 되네. 걔 아버지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시동생은 동서 친정에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전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저 준수입니다. 아, 자네, 무슨 일인가? 공주 좀 바꿔주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전 장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주가, 그게, 왜요? 사실은, 공주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이요? 자네랑 이혼하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왔어. 거기다 망상장애까지 생겼다고 해서. 망상장애요?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더라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공주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니요. 그럼 지금 병원에 있나요? 병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게 며칠 전에 공주가 병원을 몰래 탈출해서 뭐라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공주가 새벽에 몰래 빠져나갔대. 지금 나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야.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 핸드폰도 꺼져 있고. 알겠습니다. 시동생은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는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님, 공주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대요. 뭐? 분명 공주가 어머니를 공격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럼 지금 한공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탈출하고 나서 행방이 묘연하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공주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니요. 그렇다면 한공주가 어머님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경찰에 이 사실 알려야겠어. 형, 내가 바로 전화할게.
저는 한공주가 범인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공주가 어머님을 공격하고 도망간 거예요. 저는 한공주가 실종 상태라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한공주가 저를 찾아올까봐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어요.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곤 했죠. 현관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창문도 단단히 잠궜습니다. 남편도 제 불안을 알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지킬게. 근데 한공주 어디 있을까? 무섭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공주 씨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찾았어요? 청주 한 PC방에서 며칠간 지내다가 발견됐습니다. 한공주는 PC방에서 경찰에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한공주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탈출 이후에 동선을 확인했죠. 며칠 후 경찰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CCTV와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한공주 씨는 사건 당일 서울에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공주 씨는 병원을 나온 뒤 곧바로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PC방에만 계속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공주가 어머니를 공격한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한공주 씨는 이번 피습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공주가 범인이 아니라니요. 그럼 대체 누가 어머니를 공격한 거예요? 현재 계속 수사 중입니다.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전화를 끊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형수님, 공주가 범인이 아니래요. 뭐? 야, 그럼 누가 어머니를 공격한 거야? 정말 한공주가 아니에요? 경찰이 동선을 확인했는데 사건 당일 공주는 서울에 없었대요. 그럼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 경찰이 계속 수사한대요. 그럼 어머님을 공격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누구한테 원한 살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니는 평소에 조용히 사시는 분이셨어요.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적도 없으셨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공주가 범인이라고 확신했는데 아니었어요. 며칠 후 한공주는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공주는 여전히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불안했습니다. 대체 누가 어머님을 공격한 걸까요? 저는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 중이셨죠. 우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어서 범인이 잡히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답보 상태였어요. 용의자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여보, 준수가 공격당했어. 지금 병원이야. 뭐라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응급실에 시동생이 누워 있었죠. 형수님. 시동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준수야, 누가 너를 공격한 거야? 밤길에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시동생은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둔기로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졌습니다. 꽤 강하게 맞으셨네요. 제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수야, 범인 얼굴 봤어? 아니, 뒤에서 갑자기 공격해서 못 봤어. 정신없이 맞고 그냥 쓰러졌어. 범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때리고 도망갔어요.
남편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조심해야 해. 절대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 알았지? 응. 이거 심각한 상황이야. 어머니도 공격당하고, 이제 준수까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동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두 건의 피습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범행으로 보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쇄 범행이라니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 심하게 다툰 적 있으세요?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한공주는 아니고 그 외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계속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조심하시고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단서는 아직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음 표적일 수 있어. 나를? 어머니, 준수가 당했잖아.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어.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분간 회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회사에 휴가 내고 당분간 어머님 댁에 가 있어. 알았어. 당신은? 난 괜찮아. 그 자식 잡아야지. 당신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죠.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이야. 걱정 마. 문 잘 잠갔지? 응, 잠갔어. 저는 집에서도 불안했습니다. 현관문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범인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떨었죠. 다음 표적은 누가 될까요? 저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밤에는 절대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최대한 조심하며 지냈어요. 어느 날 낮에 은행 볼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죠. 낮이라 안심을 하긴 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공격했어요. 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범인은 둔기로 저를 때리려고 했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범인은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팔로 막으며 계속 비명을 질렀죠.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제 남동생 민호였어요. 마침 어머니 심부름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러 제 집에 오던 중이었죠. 남동생은 제 비명을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이 새끼가, 씨! 남동생은 체육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었죠. 남동생은 범인에게 달려와 날라차기로 범인 허리를 찼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반찬통으로 범인 머리에 내리쳤어요. 범인은 악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동생이 범인을 바닥에 눕히고 꼼짝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아이, 나 놓으라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팔 부러뜨린다! 남동생은 범인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누나, 괜찮아? 응, 고마워 민호야. 남동생은 범인이 쓴 복면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범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죠.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범인은 한공주의 남동생 한민재였어요. 제 결혼식 때 본 적이 있었죠. 당신이 왜? 한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한민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범인 잡았어. 뭐? 정말? 나 공격당할 뻔했는데 민호가 범인 잡았어. 뭐라고? 당신 괜찮아? 지금 어디야? 집 앞이야. 빨리 와.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은 회사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민호가 구해줬어. 천암, 정말 고맙다. 천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미친놈이 백주대낮에? 형님, 당연한 거죠. 제 누나인데요. 다치게 놔둘 수 없죠. 그런데 범인이 누구야? 한민재, 한공주 동생. 뭐? 한공주 동생? 응,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서방님도 공격했나 봐.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잡혔어요. 하지만 대체 왜 한민재가 우리 가족을 공격한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민재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한민재는 친구와 동업으로 떡볶이 가게를 차리려고 했었어요. 시동생이 그 사업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죠. 한민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과 한공주가 이혼하면서 그 약속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어요. 한민재는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죠. 자기 누나의 잘못으로 이혼한 건데 그 화풀이를 우리 가족에게 한 겁니다. 한민재는 시어머니를 가장 먼저 공격했어요. 그 다음은 시동생을 습격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까지 노렸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누나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건데 그 잘못을 엉뚱한 곳에 풀다니요. 한민재는 3건의 폭행죄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중상해를 입었기에 형량이 무거웠어요. 재판에서 한민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죠. 시어머니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시동생도 회복되어 병원에서 나왔어요. 저도 큰 부상 없이 회복했죠. 다행히 우리 가족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돌이켜봤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이 한공주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요. 한공주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이혼도 없었을 겁니다. 이혼이 없었다면 한민재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겠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한공주를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어요. 필라테스에서 처음 봤던 그날 말이죠. 저는 다시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악몽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한공주 생각이 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공주 말이에요. 한공주도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